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넸습니다. 아마도 아이에게 혹은 동료에게 역시 똑똑하네, 천재 아니야? 라는 말을. 그 순간 당신은 선의로 가득했을 겁니다. 상대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 칭찬이 상대의 뇌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당신이 건넨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을 봉인하는 주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축적된 신경과학과 발달심리학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칭찬은 양날의 검이며 그 칼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단 몇 글자의 차이라는 사실을. 인류는 지금 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뇌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캐럴 드웩은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어떤 아이들은 도전을 즐기고 어떤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왜 같은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학습 태도를 보이는가? 그녀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교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당히 어려운 퍼즐을 풀게 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칭찬을 건넸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너 정말 똑똑하구나. 8문제나 맞췄어.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 했구나. 8문제나 맞췄어. 똑똑하다는 말과 열심히 했다는 말. 겨우 몇 단어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인간의 뇌가 언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다음 과제로 조금 더 어렵지만 배울 수 있는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방금 풀었던 것과 비슷한 쉬운 문제를 풀 것인지.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의 대다수는 쉬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의 90% 이상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겨우 한 번의 칭찬이었습니다. 단 10초의 상호작용이 아이들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왜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도전을 회피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똑똑하다는 확인을 받은 아이들이야말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 역설의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은 뇌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은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동시에 하나의 감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뇌는 똑똑함이라는 꼬리표를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 나는 똑똑하다는 정체성에 균열이 생깁니다. 뇌는 이 위협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세마라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어려운 과제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편도체 활성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편도체는 뇌의 공포 중추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감지하고 투쟁 도피 반응을 촉발하는 곳. 그 아이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는 단순한 지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똑똑하다는 정체성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의 뇌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의 전전두엽 피질, 특히 인지적 제어와 계획을 담당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편도체는 조용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기회였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바보라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드웩의 후속 연구는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주었습니다. 실패가 예정된 과제였습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풀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꼈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받았던 점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이건 정말 재미있는 문제네요. 더 어려운 거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타고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믿음은 뇌의 신경 가소성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을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노력에 따라 변하는 것,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것. 이 믿음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인드셋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학습 패턴을 바꾸는 심리적 현실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학습 과정 중 BDNF, 즉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같은 신경성장인자들의 활동이 촉진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BDNF는 뇌의 비류와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하고 시냅스를 강화하며 장기 기억을 형성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뇌는 학습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적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상황이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노출은 해마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전두엽 피질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 능력의 실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능력 칭찬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맥락과 빈도, 그리고 다른 피드백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결과만을 칭찬받는 환경은 뇌의 특정한 패턴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성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봅시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아마도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의식이 상대의 뇌에는 아주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 현상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인의 뇌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에 영향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천재야,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순간 당신의 뇌는 미묘하게 경직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됩니다. 실수할 수 없다는 부담이 커집니다. 새로운 도전, 익숙하지 않은 영역,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피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를 보여줍니다. 결과 중심의 칭찬을 받는 조직 문화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검증된 방법, 성공이 보장된 전략. 반면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받는 조직에서는 실험적 시도가 증가했습니다. 실패율도 증가했지만 획기적인 혁신의 비율 역시 함께 증가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애는 머리가 좋아서 역시 명문대생, 너 원래 잘하잖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오가는지. 우리는 성적과 서열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수능 점수 몇 점이 인생을 결정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능력의 증거가 되는 사회. 이런 환경에서 똑똑하다는 칭찬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 됩니다. 그 꼬리표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두려움. 이것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만 선택하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능력 칭찬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이가 실제로 뛰어난 결과를 냈을 때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역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하느냐입니다.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만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봤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특히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시도한 게 효과적이었어. 이것이 균형입니다. 결과를 인정하되 그 결과를 만든 과정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것.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의 성취를 즐기면서도 그 성취가 노력의 산물임을 배웁니다. 정체성이 아니라 전략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은 필요하지 않나? 긍정적인 피드백이 동기를 높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문제는 칭찬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칭찬의 초점입니다. 무엇을 칭찬하느냐가 뇌의 회로를 다르게 구성합니다. 너는 똑똑해라는 말은 결과를 칭찬합니다. 고정된 속성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뇌에게 너의 가치는 내가 똑똑하다는 사실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전략을 시도한 게 인상적이었어라는 말은 과정을 칭찬합니다. 가변적인 노력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뇌에게 너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차이는 미묘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경학적으로는 다른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과정 중심 칭찬은 뇌의 보상 회로, 특히 복측 선조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영역은 내재적 동기, 즉 행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 중심 칭찬은 외재적 보상 회로를 더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 자극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내재적 동기로 움직이는 뇌와 외재적 보상에 의존하는 뇌는 지속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내재적 동기는 자가 발전합니다. 노력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외부의 칭찬이 없어도 지속됩니다. 외재적 동기는 취약합니다. 칭찬이 중단되는 순간 동기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외재적 보상에 의존하는 뇌는 점점 더 큰 보상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신경 영상 연구들은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결과 중심 칭찬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뇌는 점차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칭찬에 대한 도파민 반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 강한 인정, 더 확실한 성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번아웃,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 신경과학이 제시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칭찬하십시오. 똑똑해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한 게 훌륭했어라고 말하십시오. 천재야 대신 처음에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은 게 대단해라고 말하십시오. 전략을 칭찬하십시오. 잘했어 대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패턴을 찾으려고 한 접근이 효과적이었어라고 말하십시오. 집중을 칭찬하십시오. 역시 최고야. 대신 30분 동안 한 가지에 집중한 걸 봤어. 그 집중력이 결과를 만들었어 라고 말하십시오. 실수로부터의 학습을 칭찬하십시오. 괜찮아. 원래 내가 잘하잖아. 대신 첫 번째 방법이 안 됐을 때 왜 안 됐는지 분석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한 게 진짜 실력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칭찬들은 뇌에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가치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은 뇌는 실패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실패는 더 이상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올바른 전략을 찾지 못했다는 정보입니다.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재해석은 신경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후속 연구는 이를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8주간의 과정 중심 피드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뇌를 MRI로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전전두엽 피질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결은 작업 기억, 문제 해결, 추상적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지속성입니다. 6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도 강화된 학습 패턴은 유지되었습니다. 과정 중심 칭찬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의 학습 방식을 변화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똑똑하다, 재능 있다, 천재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이 당신의 뇌에 어떤 족쇄를 채웠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도전, 피했던 실패, 포기했던 성장의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들에 나는 이걸 못하면 더 이상 똑똑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의로 서로를 가둡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넌 특별해야 하는 말로 그들을 특별함을 증명해야 하는 영원한 시험 속에 가둡니다. 이것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입니다. 재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느라 정작 그것을 확장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는 놀라울 정도로 가소적입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부터 다르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동료에게, 당신 자신에게 다르게 말하십시오. 넌 똑똑해 대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계속 시도한 게 대단해. 역시 천재야. 대신 막혔을 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게 효과적이었어. 원래 잘하잖아. 대신 처음엔 어려웠지만 연습하면서 확실히 나아졌어. 이 작은 변화가 뇌를 바꿉니다. 학습 패턴을 재구성합니다. 고정된 정체성의 감옥에서 벗어나 끝없는 성장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나 자기계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생물학이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건네는 말이 상대방의 뇌에 어떤 회로를 강화하는지,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혹은 어떤 잠재력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발견입니다. 인류는 지금 칭찬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똑똑하다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시도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들을 지워버렸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건넨 그 말이 상대의 뇌를 가두는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당신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상대의 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고정된 재능을 칭송하며 성장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가변적인 노력을 인정하며 뇌를 확장시킬 것인가? 신경과학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지식을 당신의 언어로 번역할 차례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